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4대 중독법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현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른바 4대 중독법 지금 입법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게임이 이른바 도박 또 마약과 함께 중독 4대 중독에 들어가는 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박, 게임, 알코올, 마약 등 중독을 포괄해서 다루는 4대 중독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10월 말 관련 공청회가 열린 데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정부 차원의 대처를 강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예로 들어 이미 국내에서 333만 명가량이 4대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는 마약 및 사행산업류와 함께 게임이 중독 치료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는 등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10만여 명이 넘는 네티즌이 온라인에서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게임 중독이 이번 중독 관련 법안에 포함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셧다운 제도로 논란이 한창인데 왜 또 기름을 부었나 이 점이 궁금하신 건데 김연아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같은 이 도박 중독은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왜 게임이 이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같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와 같이 4대 중독 관리 대상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 즉 실제 발생하고 있는 병폐 현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는 개인 PC와 인터넷 발전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누구나 게임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각자가 게임을 어떤 경우에 몇 시간이나 하고 이게 또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일단 뒤로 하고 보면 통계상으로 게임 중독자가 잡히는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으로 심리적 장애를 겪거나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법안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 법안이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도표를 하나 같이 보실 텐데요. 현재 중독 예방과 치료를 관리하는 부처 현황입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게임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업은 이미 미래부나 문화부, 여가부, 복지부 같이 각 부처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주로 게임 중독의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복지부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정신건강정책의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부 등에서도 청소년 정책 차원에서 관련 센터를 만들고 치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도 예방과 교육, 치료와 재활 부분을 맡은 부처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안은 새롭게 관리를 안 하던 것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눠져 관리되어 오고 있는 중독 예방과 치유 활동을 국가중독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해서 부처별 사업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 조사를 실시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중독 예방 관리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게이머들과 게임 산업계로서는 게임 중독이라는 말 자체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단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되거나 술집이 중독 물질 판매소로서 규제를 받는 게 아닌 것처럼 게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물리적으로 금당 증상이 나타나고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가시적인 폐단이 나타날 경우에 의학적으로 중독 현상으로 판명되는 대상에 한해 중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이 마약처럼 해롭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게임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커지는 게 이 게임 산업이 수출도 많이 하는 효자 산업인데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사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조치가 게임 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한데요. 공청회 이후 게임업계 관련 주식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업계의 반발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창조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등급제와 셧다운제 등의 규제는 물론 온라인 공인인증 시스템 문제 등 게임 및 인터넷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형업체들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해외 이탈 등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보도에서 이번 국감에서 류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이 게임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점 등의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 4대 중독법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질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김연아 기자. 네, 일단 이 법안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지난 공청회에 참여한 의원들 사이에서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독 법안 처리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게임 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 둘째로 이에 따라 다른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이 법안에 동의표를 던질 것인가가 불투명합니다. 먼저 게임 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달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신희진 의원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하면서 다운됐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는 비난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직접 항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고요.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 이게 과거의 게임 산업 협회였던 이곳은 지금 메인 페이지를 게임 산업에 대한 근조 화면으로 바꾸고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과 게임 산업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안의 취지와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중독 예방을 이유로 게임 산업을 규제하게 될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4대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담당할 별도 기구의 설립 문제는 이미 지난 3월 새 정부 출범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요 국정과제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총리실 주도로 부처 간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황우여 대표가 법안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힌 데다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도 선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로 또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셧다운제를 확대하자, 즉 셧다운제를 적용 시간을 현재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후 10시,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확대 적용하고 게임 사업자에게 회사 매출의 1%를 강제 징수해 중독 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법안입니다. 또 손 의원 등은 또 인터넷 게임의 중독 지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구조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의 경우 제작과 배급을 아예 중단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과하는 법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은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규제 내용인데다 과도하다는 논란도 있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결국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 게임 중독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하지만 이 게임을 마약과 같이 취급할 거냐 이건 논란인 만큼 좀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론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Yeah,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 say, when I see your face.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와 황금 나침반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으로 새롭게 활동하게 된 김정수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 40대 입장에서, 또 때로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주부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대신해 열심히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YTN의 대표적인 뉴스 콘텐츠 이외에 곳곳에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프로그램 제목에 외국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어와 외래어를 그대로 한글과 섞어 제목으로 가져온 마이TN 스페셜, 인물 포커스, 주민 현장, 사이언스 투데이 등과 같은 제목이 있는가 하면 박상원의 Why and How, You're a Doctor처럼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한글과 혼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게 하기 위해 독특하고 재밌는 제목을 짓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기발한 제목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시대와 유행을 반영한 것이기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꾸 외국어 사용에 관대해지고 잦아지면 자랑스러운 한글이 우리와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 또한 떨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 뜻모를 외계어 사용으로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부터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10월 29일 날 방송된 날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을 단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지만 지나치기 쉬운 단풍에 대한 여러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풍이 드는 이유, 나무마다 단풍 색깔이 다른 이유, 개수나무 은행잎에서 나는 달콤한 향 등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단풍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부분에서 아무래도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 언제쯤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표나 그림을 곁들여 같이 설명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설악산 봉화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도한 등산복이나 장비는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평상복인 반팔 티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봉화대 정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등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만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날씨와 관련된 재미있는 방송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10월 30일에 방송된 황금 나침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날은 팔도 식도락 여행이라는 주제로 수도권에 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대나무 통찜, 수원에 있는 통닭, 안양에 있는 부대찌개 전문점, 그리고 인천에 있는 쌀 카스텔라 집입니다. 세 음식점의 음식은 모두 많이 보아서 익숙하지만 그 집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찌개 전문점 대표가 인터뷰할 때 뒤편으로 보였던 주방은 물건이 쌓여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게 보였고 한우 사골 육수를 우려내는 솥의 안쪽이 다소 청결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음식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맛집을 선정하실 때는 맛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되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쌀 카스텔라 집 나레이션 부분에서 쌀 카스텔라를 두세 번 쌀빵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원래 빵이라 함은 밀가루에 이스트라 불리는 효모를 넣고 바로 식혀 구운 제품을 말합니다. 달걀의 거품이나 베이킹 파우더 등으로 부풀려 구운 제품은 제과로서 빵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쌀 카스텔라는 빵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소개한 세 곳 모두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다고 소개했는데요.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 승용차로 이동했을 때의 이야기인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편리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아침 뉴스를 통해 그날 있을 국내외 주요 일정과 행사 등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간혹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예측이 빗나가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YTN은 지난 5일 아침 뉴스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이르면 오늘 소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아침 뉴스에서 계속 오늘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내일 오후 2시에 소환할 것이라고 뉴스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또 이날 아침 뉴스에서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면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 통과되고 또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들 뉴스처럼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뉴스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예측과 전망이 요구됩니다. 지난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순방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YTN에서는 지난 4일 박 대통령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예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앵커에 가려서
배경 화면에 나온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전했는데 이때도 앵커 뒤 배경 화면을 보면 제대로 얼굴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처럼 앵커 배경 화면이 잘리거나 앵커에 가려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사 홈페이지의 상업화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는 뉴스 사이트일까요? 아니면 뉴스를 내세운 상업 사이트일까요? 당연히 뉴스가 중심이 되는 사이트가 정답임에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증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거침없이 새로운 소식을 쏟아내는 언론사의 범람, 그리고 거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제공으로 인해 초래된 개별 언론사 브랜드 차별성의 위축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언론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 속의 빈곤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언론의 현실적 경영상 한계는 언론사 홈페이지라는 뉴스 사이트에 과도한 상업적 덧칠이 가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사의 사이트에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민망할 정도로 수준 이하인 광고, 즉 선정적이며 과대 포장된 어휘들로 채워진 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해 기사를 읽다 보면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뉴스로 시사상식을 넓혀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기사 읽기를 시켰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들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를 비판하면서 지적했던 스폰서 링크가 많은 언론사 사이트의 기사 곳곳에 배치되어 수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비즈 링크, 브랜드 링크, 스폰서 링크, 스폰서 하이라이트 등의 코너는 물론 브랜드 뉴스, 정보성 보도 제공 자료라는 생경한 명칭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애드버토리얼, 즉 기사 형식의 광고도 뉴스 사이트 내에서 일반화된 지 오래입니다. 본질적으로 언론의 기사와 광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광고도 나름대로 수용자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광고는 첫째, 언론이 그동안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계된 대상과 주제를 그 소재로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병의원들의 광고입니다. 과도한 미의식 고취로 인한 여성들의 자존감 상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미용과 다이어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악수술, 가슴 성형을 받았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기사와 함께 더 이상 부러워 말라, 당신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성형외과의 광고가 함께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개별 언론사가 생존을 위해 매출만 지향하던 운영 방식으로 초래된 부정적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자극적인 문구와 선정적인 사진을 활용해 시선을 끄는 수많은 광고는 그것을 게재하고 있는 해당 언론사가 표방하는 이상적 구호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기에 수용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배너, 텍스트 광고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성찰적 자기검열은 기사뿐만 아니라 뉴스 사이트 내 광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언론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